지난 시간 수업 끝나고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이지연 양이 보내왔는데, 자, 물가가 상승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경기가 확장되는 건가요? 자, 이걸 보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잠깐만요. 10.5장. 자, 그럼 일단 이건 닫고. 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따른 채권 시장의 반응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어, 이거는 사실은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거기에 따라서 채권 시장의 반응을 볼 수가 있고,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또 이 채권 시장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가 상승했다는 말은 지금 당장 상승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지난 기보다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상하게 된다라는 경우죠. 그게 이제 주로 어떤 경우냐 그러면 통화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통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 아니면 그와 비슷한 뭐 정보를 내놓으면 그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그런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찍어내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서 화폐 공급량과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1대1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리는 목적 자체가 뭐 어디 있는지는 관계없고, 대부분 경우는 이제 경기적인 요인이죠. 경기나 아니면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의 뭐 자금 부족, 뭐 아니면 유동성 유통속도 하락, 이런 경우죠.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통속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될 걸로 걱정되니까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무한히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처음에 시작점은 물가 상승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 변화 경우죠.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대한 반응. 이렇게 되면 채권에 대한 뭐 공급이 늘어나고 뭐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물건 가격도 오른 거니까 기업들은 물건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채권의 수요는 줄어든다. 채권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 실질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니까 채권의 수익성이 나빠질 걸로 본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줄어든다. 즉 채권의 공급 양에 대해 가지고는, 채권의 균형량에 대해서는 수요는 줄어드는 요인이고 공급은 늘어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양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단지 둘 다 채권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다. 채권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며,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자율을 올리는,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경기가 확장된다, 경기 변화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경기가 상승 하락,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에 따라서 경기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물론 이제 정책이 그 나빠진 경기를 조금 회복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작용은 하지만 경기 확장을 시키는 그런 기능은 그, 그 외생적인 경우가 많죠. 외생적인 경우. 정책적인 차원은 아닌 거죠.
뭐 통화 정책 차원에서 경기 확장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한 대로 그 위축된 경기를 좀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일단 통화 공급을 늘린다. 뭐 그런 차원에 본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경기가 확장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대부분 경우가 그러니까 통화 공급을 늘리겠다는 중앙은행의 정책 발표에 기인한 것이고, 대부분 중앙은행이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경기를 조금 부양시키겠다라는 것이고, 그 목적대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경기가 확장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고, 만약 그게 맞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수요는 하락하고 공급은 상승하는데, 경기가 확장됐을 때는 왜 공급과 수요가 상승하는 건가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수요는 하락하고 공급은 상승하는데, 지금 이건 이거죠. 이건데, 경기가 확장됐을 때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보면 이제 다 헷갈립니다. 나누어서 각각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는 경우에 딱 이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확장됐을 때는 이거입니다. 경기 확장에 대한 반응. 이거죠. 이건 이제 경기 확장에 대한 그 하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세테리스 파리부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다른 변화는 다 없는 걸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변화에 따른 영향만 봅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른 변화까지 다, 그 이야기는 세테리스 파리부스는 other thing equal, 다른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것까지 같이 변화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섞여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겁니다. 또 다른 거. 경기 확장에 대한 반응. 아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거, 주로 통화 공급을 늘린 것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만 본 거고, 요거는 경기 확장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그걸 한꺼번에 해석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경기가 확장됐을 때는 공급과 수요가 상승한다 라는 거죠. 경기가 확장될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때는 그 이야기는 지금 이때는 통화 공급에 대한 변화가 없고, 이 그림에서는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의 그림입니다. 그때는 단지 경기만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에 대한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뭐 새로 혁신되겠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그러면 그거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발생했는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 경우에 채권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이때는 통화 공급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통화 공급량은 그대로 있고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변화가 없는 경우죠. 그러면 채권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난다. 그래서 두 그림을 분리해 가지고 우리 각각의 경우를 공부하기 바란다. 둘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건가요? 둘은 완전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 변화, 물가 변화는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자, 이게 이제 경기 확장기는 이렇고 내가 이 그림 가지고 경기 위축기, 수축기에도 설명했죠. 경기 수축기에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아주 마일드한 수축이다. 그러니까 경기가 아주 소폭의 수축.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밑으로 내려간 정도다. 그러면 그냥 이 반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경기가 좋아질 때가 이렇게 가고 경기가 나빠질 때는 위로 이렇게 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아주 나빠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 아니면 금융위기
이럴 때 보면, 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은행 그 적극적인 아주 신속한 정책을 취해가지고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98년을 기억을 못하겠지만 1998년 때라든지 아니면 2007년 8년 때, 그때 금융위기 때는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자율이. 우리나라 9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20%, 25%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냥 놔뒀으면 30% 이상 올라갔을 건데, 그래서 법적으로 25% 이상 이자는 못 받게 법을 만들었죠. 도저히 이자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가 나쁠 때는 보통 이자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건 경기가 좋을 때 떨어진다 그랬는데, 경기가 아주 나쁠 때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때는 왜 떨어지냐 그러면, 공급은 이렇게 줄지만 수요가 주는데,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지금은 수요 변화가 경기 확장기에는 조금 변하고 공급보다는 조금 덜 변하고, 뭐 상승은 하지만, 그 다음에 경기 위축기에도 보통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채권 공급보다는 채권 수요가 조금 줍니다. 조금 주는데, 경기가 아주 나빠지는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채권 수요가 뭐 거의 완전히 0으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채권들이 다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채권은 겁이 나서 못 사는 거죠. 기업들이 줄줄이 다 부도가 나서 다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채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수요가 엄청나게 주는 거죠. 이 폭보다, 둘 다 주는데,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주는데, 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준다 그러면 당연히 채권 가격은 거의 폭락을 하는 거죠.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이야기는 이자율이 폭등하는 겁니다. 그게 금융위기 때 이야기죠. 금융위기 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설명했는데, 이 그림에서 뭐 마일드 할 때는 이런데, 사실 이런 폭이 좁은 마일드 이자율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정책이 없었다 그러면 이자율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70년대. 70년대도 이자율이 굉장히 올랐죠. 이게 석유 파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큰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기 위축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경기 위축이 되고 나니까 이게 떨어졌죠. 떨어진 것은 통화정책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놔뒀다 그러면 그냥 계속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형에 따른 시뮬레이션 아니고, 모형에 따라서 변화를 본 것이 아니고 실제 실현된 값입니다. 195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시장에서 그 관찰된 이자율 값들과 그 다음에 경기 내용이죠. 그러면 그 시장에서 관찰된 값이란 것은 당연히 그 충격에 따른 반응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거기다가 정책 당국의 정책 결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기에 들어가지고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큰 불황기 같은 경우에는 채권 수요 감소보다는 주로 뭔가 하면 정책에 따른 대량적인 유동성 공급,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대로 이 그림은 국가의 경제 정책까지 당연히 반영한 결과죠. 대부분 다 반영한 결과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만약에 중앙은행들이 그런 정책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이자율 천정부지로 올랐을 겁니다. 지금 이자율이 10%, 20% 자고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놔둔다, 시장에 그대로 맡겨 놔둔다 그러면 지금 벌써 부도날 기업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 다음에 여행사 다 붙을 겁니다.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온갖 여행사들, 항공여행, 그 다음에 개인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 닫은 식당들. 뭐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에서 오면
그 사회경영관 바로 앞에 있는 그 커피집이 있죠. 저 문 닫은 지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됩니다. 가게를 안 하고 계시죠. 뭐 학생들이 안 오고 손님이 안 오니까 소위 공과금, 전기값 마저도 지금 커피를 팔아가지고 조달 안 되니까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종종 몇 번 나오시는데 여기 수업을 하는데 좀 열었으면 싶은데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영업이니까 뭐 그냥 있는 저축 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데 기업이라 그러면 저게 다 부도가 난 겁니다. 지금 벌써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부도났고 많은 회사들이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채권 발행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이 민간 기업의 채권까지 무한정 사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기업이 그 회사가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고 전염병이란 외생적인 그 소위 천재지변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상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상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또 다른 질문. 연습 문제에 대한 질문은 내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 뭐 풀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제외한 다른 질문. 자, 그게 없으면 오늘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장. 자, 5장, 그러니까 4장은 이자율의 정의, 만기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걸 봤고 5장에서는 소위 거시경제적으로 봐서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거, 원리, 뭐 채권 시장의 수요 공급을 통해서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이야기는 결국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원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경제 변화에 따라서 경제 상태 변화에 따라서 외부 충격에 따라서 이자율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자율의 위험 구조와 기간 구조입니다. 이자율의 위험 구조와 기간 구조. 자, 이자율을 이제 뭐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이자율로 우리가 뭐 우리나라는 국고채 3년 만기 수익률을 이자율로 한다. 또는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을 이자율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만기 수익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채권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채권의 종류도 많고 발행기간도 국가가 발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공공기관 아니면 금융기관 아니면 일반 회사 발행처에 따라서 달라지고 만기도 짧은 것은 콜은 하루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달짜리 아니면 30일, 60일짜리 3달짜리 CDCP 그 다음에 6달짜리 CDCP 그 다음에 1년짜리 CDCP 그 다음 뭐 3년짜리 회사채 뭐 채권 5년짜리 채권 10년짜리 20년 30년 채권까지 만기별로 다양한 채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자율의 위험 구조와 기간 구조라는 것은 그런 채권 만기 수익률, 즉 이자율 간의 관계입니다. 이자율 관계. 한 이자율의 흐름은 봤고 이자율 간에 어떤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체계적인 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 경제에 대한 예측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룬 것이 지금 6장입니다. 이자율의 위험 구조와 기간 구조. 자, 서로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이자율 변동의 원천과 요인을 검토하고 이러한 이자율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이제 살펴봅니다. 상이한 이자율 간의 관계, 공통 변화를 봅니다. 이자율의 위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에 대해 설명한다. 또 왜 이자율이 만기별로 다른지에 관한
세 가지 이론에 대해 설명한다. 자, 제목에서 우리가 이 장의 제목에서 이자율의 위험 구조와 만기 구조 두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 개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자율의 위험 구조를 보고 그 다음으로 이자율의 만기 구조를 봅니다. 자, 이자율의 위험 구조는 동일한 만기를 가진 채권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서로 다른 이자율을 가진다. 내가 아까 이야기할 때 이자율은 종류가 굉장히 많다. 만기 수익률은 채권은 굉장히 종류가 많다. 발행 기간에 따라 가지고 국채, 공채, 금융채, 그 다음에 회사채 발행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 만기 기간에 따라서 또 막 다르다. 만기 기간에 따라서 또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고려하기는 힘드니까 일단 하나는 고정시키자. 즉 만기는 일단 고정시키자. 만기는 고정시키고 만기 이외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때 각각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만기를 고정시킬 때, 자, 만기 이외의 채권의 이자율, 만기 수익률 또는 이자율의 차이를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제일 큰 것은 첫 번째가 채무 불이행 위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발행 기간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말한 발행 기간별로 전형적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다릅니다. 거의 가정과 비슷한 것이 국채가 채무 불이행 위험이 제일 낮다라는 거죠. 모든 금융기관, 회사가, 기업이라는 것들은 다 한 나라 안에 있습니다. 나라의 범주가 제일 큰 범주죠. 제일 큰 범주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좀 그 다음으로 낮고, 그 다음에 회사채 같은 경우는 좀 높다, 위험도가 높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회사채도 또 회사별로 그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많이 나고 있지만 어쨌든 채무 불이행 위험이 다 다르다. 발행 기간별로 또는 발행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뭐 다 같은 회사라도 회사마다 또 달라집니다. 금융기관도 금융기관마다 또 다르죠. 자, 이게 제일 큰 부분입니다. 이자율의 차이를 만드는. 그 다음에 두 개가 조금 마이너한데,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세금 부과 여부가 있습니다. 유동성과 세금 부과 여부. 유동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현금화 쉽게 시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유동성은 거래가 많은 채권은 유동성이 높습니다. 거래가 많으려고 그러면 일단 발행 물량이 많아야 되겠죠. 발행 물량이 많은 경우 보통 유동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세금 부과 여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세금이 채권마다 다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채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금 덜 내는, 세금을 안 내는 또는 덜 내는 채권일수록 더 사람들이 선호하죠. 선호한다는 것은 가격이 더 높을 것이고 그 이야기는 이자율이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채무 불이행 위험, 유동성, 세금 부과 특성을 가지는 채권들은 잔존 만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자율을 가질 수 있다. 앞에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이게 소위 이자율의 위험 구조입니다. 위험 구조. 이자율의 위험 구조는 만기가 동일한 채권 간의 이자율 차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위험자 용어를 쓴 것은 이 여러 개 세계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큰 요인이 위험이죠. 이 위험은 부도 위험입니다. 그래서 위험 구조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요거는 이자율의 기간 구조입니다. 기간 구조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은 다 동일하고 채무 불이행, 유동성, 세금은 다 같고 단지 만기만 다른 채권이 있다. 동일한 기간이 발행했던 세금도 같고 동일한 양만큼 발행했던 채권들이 있다. 단지 만기가 다르다. 그러면 그 만기다란 채권 간의 이자율의 관계, 그것을 우리가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합니다. term structure. 대략 보면 자 이런 형태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했던 두 가지 위험 구조와 기간 구조에 대해 가지고 대략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네 개를 보면 지금 네 개입니다.
미국 정부 장기 채권, 진한 초록색이 미국 정부의 장기 채권입니다. 미국 정부의, 그러니까 발행처가 신용도가 제일 높은 때의 장기 채권이고, 그 밑에 있는 연두색이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방채죠. 지방채고, 그 다음 빨간 것은 회사채. 회사채인데 AAA, 트리플 A입니다. 트리플 A 등급. 트리플 A 등급이라 그러면 신용도가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신용도가 제일 높은 등급을 가지는 회사채고, 그 다음에 트리플 B 등급 회사채. 트리플 B 등급 회사채는 신용도가 이것보다는 한 7, 8계단 낮은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제일 낮은 등급의, 그 신용도가 제일 낮은 등급의 회사채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전체 채권 가격은 동반 변화한다라는 건 알 수 있죠. 동반 변화. 그러니까 이때는 20년대부터 채권 가격이 쭉 내린다.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채권 가격이 또 이자율이 떨어졌다가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부터 채권 가격이 다시 오르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다시 오르죠. 쭉 올랐다가, 이때 이제 소위, 이때부터 이 오르는 것이 이게 1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 그러니까, 아니다. 요게 2차 석유파동, 요게 1차 석유파동, 요게 2차 석유파동입니다. 파동의 결과, 이때 오르는 것은 폴 버크 샥이죠. 여러분들 거시경제에 배웠죠. 폴 버크 샥 이후에, 폴 버크가 이래서 이게 이자율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올랐다는 겁니다. 올랐기 때문에 물가를 때려잡고 난 뒤부터 이자율이 이렇게 쭉 떨어졌죠. 그래서 이 4개의 이자율이 같이 움직이는 것은 거시 경제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장에서 배운 대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런 것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체계적으로 항상 순서가 정해져 있죠. 이게 제일 위고, 그 다음에 빨간 거고, 그 다음에 녹색, 연두색, 이렇게 돼 있죠. 녹색, 연두색. 자,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소위 위험 구조입니다. 위험 구조. 하늘색보다 빨간색이, 그러니까 하늘색이 빨간색보다 높은 것은 뻔하죠. 동일한 회사채인데 신용도가 낮은 것은 이자율이 더 높다. 즉, 더 싸게 팔아야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더 높은 겁니다. 위험 구조. 그 다음에 당연히 초록색이나 연두색이 빨간색보다 낮다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것이 민간 회사채보다는 더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더 낮은 겁니다.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가격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죠. 그 다음, 오늘 따져보면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의문스러울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위로 올라간 이유가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오랫동안 묶이니까. 그래서 높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정부 장기 채권이죠. 초록색은. 그 다음에 연두색은 주정부, 지방정부 채권인데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장기 채권을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부도가 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은 발행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만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더 밑에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인은 사실은 지방채는 세금상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밑에 있는 거죠. 신용도라고 봐가지고는 당연히 이 녹색이 더 밑에 있어야 되겠죠. 국채가 제일 신용도가 높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거 뒤에 뒤바뀐 것은 만기와 그 다음 세금 문제 때문에 뒤바뀌었습니다. 자, 즉,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해 보면 다른 종류의 채권 이자율, 4가지 종류를 봤죠. 채권 이자율은 매년 다르고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더라 라는 거죠. 스프레드라는 것은 차이입니다. 차이인데 그럼 뭐하고 차이냐? 대부분 국채하고의 차이입니다. 이거하고의 차이. 그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같이 움직이고 동반 변화하고, 그 다음에 그 스프레드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물론 일시적으로 뒤바뀔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체계를 유지하면서 움직인다 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데이터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채권이 있는 그러니까 국채가 나온 것이 거의 90년대 나와서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다양한 만기의 국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이 미국 데이터로 보게 된 거죠. 자, 이자에 대해 위험구조. 그래서 위험구조와 기간구조 두 개 있다. 기간구조는 뒤에 볼 것이고 오늘은 먼저 위험구조부터 봅시다. 위험구조를 결정하는 요인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아까 부도위험, 소위 채무불이행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그 다음 세 번째는 세금, 이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채무불이행위험. 채권의 발행자가 이자 또는 액면가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을 가능성을 채무불이행 위험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 위험. 소위 부도 위험이죠. 부도를 액면가를 지급할 수 없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회사가 망했다. 그다음 회사에 물건이 안 팔려서 돈을 못 받았다. 돈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면 지급할 수 없거나 아니면 지급할 의사가 없다. 그냥 도망을 쳤다.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까지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채무 불이행 위험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국채는 채무 불이행이 없는 채권으로 여겨집니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채무 불이행이 없는 채권으로 여겨집니다. 단지 국가가 돈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갚느냐? 안 되면 세금을 더 걷으면 되는 거니까요. 또 더 안 되면 돈을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그렇게 가죠. 뭐 짐바브웨나 몇몇 나라들이 극단적인 경우에 소위 화폐 증발을 통해 가지고 이 채무를 이행을 하죠.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기술적으로 부도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국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중앙정부만 이야기합니다. 지방정부는 부도가 납니다. 강원도 부도가 날 수 있어요. 뭐 그 비슷한 데까지 갔는 데가 인천, 우리나라에서도 인천, 그 다음에 뭐 평창, 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상당히 좀 곤란했죠. 다 이제 사업을 너무 많이 벌여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벌여서 뭐 강원도 예를 들면 평창은 소위 O2 리조트를 만들어가지고 뭐 리조트 산업 스키장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뭐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만들었는데 만들어봤는데 보니까 뭐 사람도 안 오고 거의 망했죠. 그 다음에 또 강원도 전체로 본다 그러면 소위 알펜시아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아직도 해결 안 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뭐 오토 리조트는 어쨌든 해결은 됐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남기고 어쨌든 민간에 뭐 아주 조금 돈 받고 겨우 팔았습니다. 그래서 해결됐고 또 하나 뭐 영월에 시스타 리조트 그것도 뭐 비슷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미국도 이제 유명한 경우가 있죠. 소위 오렌지 카운티가 파산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라 그러면 주보다 낮은 적은 범위입니다. 우리나라를 따지면 도가 있고 도 바로 밑에 단계가 시나 군이죠. 사람 많으면 시고 사람 좀 적으면 군이고 시군인데 그 시군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내에 오렌지 카운티 그러니까 LA 바로 옆에서 제일 부자 동네죠. 그 동네가 동네 지방정부가 파산을 했습니다. 왜냐? 노인들이 너무 많이 왔어. 그러니까 햇빛 따뜻하고 춥지가 않고 그러니까 미국 은퇴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데라고 많이 온 거죠. 근데 이제 노인들에 대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뭔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노인들이 자꾸 많이 오니까 그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한때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그랬죠. 그 뒤에 이제 채무구조 조정을 다시 뭐 해가지고 미국에도 주별로 그 부도 난 카운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국가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걸로 기술적으로 보지만 그거는 중앙정부 차원이고 지자체는 충분히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지자체별로 신용등급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채무불이행 위험
부도 위험이죠.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동일한 만기를 가진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는 채권의 이자율과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는 채권의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 스프레드는 차이입니다. 차이. 빼가지고 차이죠. 우리는 이자율이니까 이자율 두 개의 값의 차이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스프레드, 그러니까 국채, 제일 이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것이 국채라고 했죠. 우리나라라면 국고채입니다. 국고채하고 그 다음에 각 채권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그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론 이제 동일한 만기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동일한 만기, 동일한 유동성 채권에 대해서 이 스프레드가 높으면 크면 클수록 소위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다 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이 위험 스프레드, 위험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국채하고 이자율의 차이. 자, 회사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 위험의 증가에 따른 반응을 봅시다. 자, 갑자기 회사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했다. 증가했다는 것은, 갑자기 그 회사가 좀 불안하더라. 일 수도 있고, 뭔가 경영을 잘못하고, 아니면 그 상품 시장에 강력한 다른 경쟁자가 나타났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경기적으로, 경기 요인에 따라서 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뭐, 지금 얘는 이겁니다. 대한항공이 발행한 채권, 뭐 이런 거죠. 대한항공이 발행한 채권. 지금 모든 항공기가 올스탑됨으로써 지금 현금이 완전히 고갈될 위기다. 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지금 언제 부도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입니다. 이상하지 않을 상태인데 그 즉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수요가 이렇게 주는 거죠. 채권에 대한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확 주는 겁니다. 공급이 지금 돼 있는 거고 여기서 수요가 이렇게 확 줄죠. 그러면 수요가 줄어가지고 균형 가격이 떨어지죠. 균형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자율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율은 오르죠. 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율이 오른다. 즉 대한항공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오른다라는 건데 거기에 그치지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위험 프리미엄이 요만큼 늘어났느냐? 가격 떨어진 만큼 이제 이자율이 오르겠죠. 이제 그 오른 만큼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느냐고 하면 그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상은 국적부분도 있습니다. 2단계는 국채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 대한항공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대한항공 채권을 사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대한항공 채권을 파는 거죠. 망할지 모르니까 부도날지 모르니까 팔고 근데 채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기관 투자자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건 운영 준칙에 따라서 이 전체 펀드 중에서 10% 또는 20%는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룰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채권을 대한항공 채권이 있다고 하면 털어버리죠. 그걸 팔고 다른 채권으로 사가치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요 줄어든 만큼이 대한항공이 불어내서 파는 사람이라면 대한항공 채권 판 만큼을 다른 채권을 사가지고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국채로 간다는 거죠. 지금 회사채는 봐가지고 뭐 대한항공이 제일 심하지만 모든 회사 다 불안하다라고 보죠. 그러면 제일 안전한 보통 국채로 갑니다. 이게 왼쪽으로 간과 동시에 이거는 채권 국채시장입니다. 국채시장에서 수요도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동일한 폭만큼. 그럼 이 시장에서도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죠.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국채의 이자율이 떨어진 겁니다. 국채 이자율. 그렇게 되면 스프레드는 이만큼 늘고 또한 이만큼 늘고 두 개 는다는 거죠. 이 폭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늘어난 것은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
라고 하면 그 부도 위험이 높아지는 회사의 이자율이 높아져서 스프레드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플러스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면서 거기서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는 부분도 더 가세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기가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경제가 이상할 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국채 이자율은 떨어지고 회사채 이자율은 더 오르고 양극화가 심해진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이제 양쪽에 양극화. 낮은 거는 신용도 높은 이자율은 더 떨어지고 신용도 낮은 것은 더 올라가고 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수록 미국 경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나빠질수록 달러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나빠지는 부분은 있지만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세계 경제가 같이 나빠지죠. 그러면 같이 나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이 딴 돈보다는 달러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나쁠 때는 그게 시작이 미국 경제가 시작을 했더라도 대부분 미국 달러 가치는 더 높아져요.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에 또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그것이 이제 양쪽이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 위험 증가에 따른 반응은 위험 프레임이 높아지는데 그 회사채의 만기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오르고 반면에 안전자산인 국채의 이자율은 더 떨어지더라.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은 굉장히 늘어난다. 뭐 지금 현재가 딱 그 상태입니다. 그 이제 위험 프리미엄을 아니면 위험도를 측정하는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뭐 지표라기보다는 측정하는 지표가 아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나의 값으로 숫자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숫자로 나타내는데 지표라기보다는 결과죠.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 차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용평가라는 거죠. 신용평가. 아까 네 가지 채권의 장기 시리즈를 보였죠. 그때 회사채 트리플 A와 그 다음에 트리플 B, BAA, BBB. 요거죠, 요걸 봤죠, 요거. AAA 회사채하고 BBB 회사채를 봤습니다. 그 앞에 되어 있던 것이 그 트리플 A라는 것이 신용 등급입니다. 신용 등급인데 정확하게 그게 숫자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아무도 모르고 단지 나름대로 뭔가 투자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한 뭐 정보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정보가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 신용 평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평가 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규제 당국에서는 그런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자가 아무리 전문 투자자라 하더라도 수많은 기관들의 회사들의 신용 상태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들은 이런 신용평가기관에서 하나도 아니고 복수, 2개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아야만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계 금융시장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채권을 발행한다. 아니면 현대자동차도 지금 자금난에 곧 목표할 것 같은데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기관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국내 채권 신용평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서울신용정보 뭐 이런 기관들이 있죠. 그런 기관들 중에서 2군데에서 신용평가를 받아야만이 그걸 가지고 투자자들이 그 숫자를 봐가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신용평가 기관으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기관이 세 개죠. 무디스, S&P, 피치 이 세 개입니다. 무디스, S&P는 미국 기관이고 미국에 있는 회사고 물론 이것도 다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회사고 피치는 영국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테니까 신용 등급을 달라. 그러면 등급을 이런 식으로 등급을 줍니다.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뭐 다들 제일 높은 등급은 트리플 A입니다. 근데 회사마다 쓰는 용어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 알파벳이라고 한 단어라고 해가지고 첫째만 대문자라고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씁니다. 근데 이 두 기관은 뭐 그 관계없이 무조건 다 대문자로 쓰죠. 어쨌든 A가 많을수록 신용 등급이 높고, 그 다음에 A 덩어리 그 다음이 B 덩어리입니다. B 카테고리고, 그 다음에 C 카테고리고, 그 다음에 D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없기도 하고, 그렇죠. 등급은 보통 회사마다 한 20개 전후 정도 등급을 줍니다. 등급을 줘가지고 트리플 A는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더블 A 정도는 좋고, 그러니까 높은 등급 안정성, 상위 중간 등급까지입니다. A 등급은 받아야지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된다 라는 것이고, 투자 대상 중에서는 트리플 B를 받아야지 투자 가능입니다. 즉 투자 가능. 하위 중간 등급이라고 하죠. 하위 중간 등급. 더블 B부터는 비투자 등급입니다. 더블 B부터는 자 언제 부도 나도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부도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부도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 D 등급이라 그러면 부도 난 상태는 이제 D 등급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플 B까지 트리플 B 1, 2, 3 하기도 하고 트리플 B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제로는 안 쓰고 어쨌든 동일한 캐릭터 중에서 이제 3개 나누는데 플러스 없고 마이너스 이렇게도 나누게 합니다. 이 정도야지 투자 가능 등급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투자 비적격 등급이 되죠. 그래 모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등급만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 외부적인 뭐 코로나 사태 때문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항공사의 채권이 트리플 B였다가 BB로 등급됐다. 강등됐다. 그러면 그 즉시 모든 펀드에서 그 채권은 다 팔립니다. 팔리면서 이자율이 폭등하게 되죠. 아무도 안 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평가 기관들의 평가 레이팅이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뭐 투자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자, 부도 위험에 대한 신용평가까지 이야기했습니다.